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를 위한 제로 트러스트 전략 및 솔루션 가이드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정현정 기자입니다. 점점 더 커지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접근 방식으로 제로 트러스트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한국 IBM 나병준 실장님을 모시고 제로 트러스트 관련 트렌드와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실현하는 IBM의 최신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안 사고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데모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나병준 실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 IBM 보안사업부에서 위협관리 부분의 테크리더를 맡고 있는 나병준입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4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발표 이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병준 실장님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를 위한 제로 트러스트 전략과 솔루션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디지털 혁신이 우리 이제 비즈니스에서 가장 최우선의 어떤 그런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디지털 트러스트 혁신을 이렇게 가져온 여러 가지 요인을 보게 되면 먼저 지금 우리의 모든 IT 환경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고객들 또 많은 이제 고객들이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것을 고려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많은 고객들을 만나보면 클라우드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고객은 한 곳도 이제 만나지 못했습니다. 공공부터 시작을 해서 뭐 민간 분야의 많은 뭐 제조나 또는 항공이나 아니면은 유통이나 많은 그런 고객분들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선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 곳의 클라우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의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그런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지금 거의 확정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다가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고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회사의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시다가 우리가 이번에 다른 B라는 업체의 클라우드도 같이 이용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보안 전략을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상담을 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클라우드는 지금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 환경에 밀접하게 접근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클라우드로 또 이렇게 가속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이제 있었던 코로나19의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상황이 나아져서 많은 이제 직원분들이 다시 이제 오피스로 되돌아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회사들이 여러 가지 원격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나 혹은 원격과 그 다음에 오피스에서의 업무 환경을 섞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그렇게 이제 근무를 하시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근무 환경, 그리고 클라우드로 인한 여러 가지 서비스의 변화, 이런 두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되다 보니까 보안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된 것이 일단은 사용자들이 어디서나 다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환경이 바뀌게 되고 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과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한 곳에 집중해 놓고 어떤 특정한 사용자만 이용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많은 고객이나 또는 우리 내부 직원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엔드포인트나 접근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 접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인프라스트럭처는 지금 여러 가지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안 관리하는 곳에서 과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경계선 보안이라고 해서 회사와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외부를 구별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그 경계면에 집중해서 보안을 관리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사용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시스템에 접근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다양한 그러한 어떤 접근 경로가 존재하고 혹시 내부 시스템 안에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안에 설정이 일부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있는 환경이라면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나 혹은 어떤 시스템이 일부 갖고 있는 취약성 정보들을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비즈니스 요인으로 인해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처리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깥에서 강력하게 보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퍼블릭 환경으로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이 옮겨가고 또 그러한 곳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불특정 다수가 만약에 잘못된 설정으로 인해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잘못된 보안이나 잘못된 보안 설정 혹은 시스템이 갖고 있는 잘못된 어떤 취약성은 바로 어떤 정보 유출이라든지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작년부터 우리가 나왔던 내용들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 많은 이제 어떤 그 리서처라든지 연구 집단에서 많은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를 발표를 하고 있고
있고, 뭐 가트너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구글이라든지, 미국에는 NIST 같은 어떤 그 연구소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방법론이나 관련된 테크놀로지를 제공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내부 시스템에 접근을 말하자면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봤더니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어떤 내용을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다 보면 계정에 대한 관리라든지 데이터 보안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네트워크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기업 집단들이 가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각각 따로 관리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보안 관제실에 보안 관리를 직접 네트워크 보안을 하고 계시는 곳에 가보게 되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주로 보면은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사용자의 권한 관리나 계정을 어디서 관리를 하고 계시냐면 주로 인프라 팀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보안 같은 경우는 데이터 관리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또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개발팀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앙 집중화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런 정책 안에서 모든 보안 관리가 수행돼야 된다라고 어떤 방법론을 정할 수가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 가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각 각계 전투식으로 각자 이제 말하자면은 힘든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어떤 좋은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일정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성과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든 새로운 어떤 과제로 주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는 것들을 그럼 우리 기업 입장에서 그럼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 많은, 이제 과거에 보안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나 경향이 생겼을 때 사실 기업 입장에서 몇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경향이 생겼을 때 주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어떤 특정한 솔루션이나 어떤 특정한 툴 하나로 모든 보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제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새로 고민할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맥가이버 칼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보안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존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제로 트러스트와 같은 경우에 특히, 어떤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본인한테 와서 제로 트러스트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으니 이 솔루션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제로 트러스트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제로 트러스트는 하나의 툴이나 솔루션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안에 대한 일종의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는 구현을 한다 혹은 제로 트러스트를 뭔가 구축한다 이렇게 본다기보다 제로 트러스트를 우리 기업에 인게이지를 시킨다 혹은 제로 트러스트를 우리가 내재화를 한다. 제로 트러스트의 방법대로 우리가 보안을 수행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사실 정확하게 제로 트러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제로 트러스트란 말을 다른 말로 뒤져보면 아무도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사용자, 우리 기업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 리소스에 대한 모든 어떤 접근 경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내부의 직원 아이디로 들어왔으니까 안전할 수가 있어. 혹은 우리 내부의 시스템들끼리는 우리 내부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을 사용하더라도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반면에 이제는 모든 환경들이 대부분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고 옮겨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이러한 환경 내에서 우리가 실제로 접근해야 될 경로들에 대해서 다 따져보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용자나 모든 장치나 모든 연결에 대해서 우리가 보안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것이냐라는 것들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쉽지가 않은 것들이 과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호화 통신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주로 기업 바깥에서 웹 서비스를 담당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우리가 SSL 통신을 적용을 하거나 혹은 바깥의 접점에서 고객 정보를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만 우리가 암호화를 했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모든 내부의 시스템들까지도 다 암호화 통신을 적용을 하거나 암호화를 하거나 혹은 내부 직원의 아이디라 하더라도 이 직원 아이디가 들어가서 하는 행동들이 과연 우리 직원이 하는 행동이 맞느냐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때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어떤 중요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리소스에 대해서 이것이 데이터든 모든 사용자 아이디든 엔드포인트든 혹은 다른 어떠한 시스템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접근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항상 우리가 IAM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최소 권한 서비스, 리스트 프리빌리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책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런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할 때에도 여러 가지 많은 앱이나 혹은 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된 정책을 하되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네버 트러스트, 즉 이제부터는 모든 경로나 모든 접근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하는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의 안전에 대한 것들을 이제부터는 믿지 않고 처음부터 모든 통제나 혹은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서 강력하게 이제 말하자면은 통제하고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것들까지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가 설정해 놓은 통제를 벗어나는 이상한 징후가 있을 때에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이냐, 우리의 리소스는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자동화시킬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IBM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BM은 올해 2021년부터 4가지의 어떤 커다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온라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보안 관리라고 하는 것들은 보안 정책은 비즈니스 정책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비즈니스 정책과 비즈니스의 우선순위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큐리티에 대해서 제로 트러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그 리스크 퀄리피케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공된 어떠한 컨설팅 서비스나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시스템을 만들 때에 보통 이러한 어떤 새로운 경향이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살짝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보안 솔루션은 우리가 투자했던 많은 보안 인프라를 다 포기하고 새롭게 뭔가를 구축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IBM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모든 투자된 그런 보안 솔루션이나 툴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대로 유지를 하신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제로 트러스트에 맞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시행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사용자에 대한 접근 제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Verify라는 그런 이제 어떤 솔루션 군을 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리소스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리소스에 대한 접근들에 대해서 암호화나 접근 제어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툴을 이용을 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나온 것들에 대해서 나온 이벤트들이나 이런 모니터링에 대한 것도 대응을 하기 위한 클라우드 팩포 시큐리티라고 하는 오늘 이제 말씀드릴 그러한 이제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탐지하고 대응하면서 동시에 이런 것들을 요즘 이제 유행하고 있는 클라우드에 올리기 위해서 바로 모더나이제이션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솔루션을 운영을 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어디에서나 동일한 방식으로 제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특히 오늘 통합과 대응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팩포 시큐리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SOC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보안 관리 운영이다라고 한다면, 주로 이기종 데이터에서 올라오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SIM이라고 하는 곳에 이벤트를 다 보내고 그걸 통해서 이제 관리하고 운영하시면은 것들이 지금의 어떤 갖고 있었던 보안 관리 부분의 어떤 표준화된 그러한 이제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컨테이너라든지 그다음에 워크로드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보안 관리에서 수행하지 않아도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많이 들어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안 관리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은 이제 일들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클라우드 환경은 복잡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될 건 너무 많고 또 클라우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A사, B사, C사 굉장히 많은 클라우드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시성을 유지하는 것들도 쉽지 않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IBM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온프렘 환경이나 혹은 뭐 AWS나 구글이나 IBM 클라우드나 애저나 어떤 클라우드를 쓰는지 상관없이 Run Anywhere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어디에서나 돌릴 수 있도록 Red Hat OpenShift 기반 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을 올리고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이런 복잡성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복잡성을 벗어나게 된 이유는요. 사실은 뒤에 이 플랫폼 상의 백엔드에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우리가 기존에 투자하고 있었던 레거시 보안 솔루션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IBM의 큐라이더라든지, 뭐 스플렁크라든지, 뭐 ELK라든지,
뭐 카본 블랙이라든지 아니면은 빅픽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솔루션들이 백엔드에 많이 있을 텐데 이러한 백엔드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오픈 기반의 어떤 커넥터라는 걸 가지고 연결을 하고 연결한 시점에서 사용자에게 다양한 데이터를 보여주거나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에 대해서 케이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뒤에 비록 백엔드는 굉장히 복잡할지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어떤 보안 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서드 파티의 어떤 에코시스템들과 뭔가 연결을 시켜야 될 텐데 이런 것들도 오픈 기반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공개를 함으로써 누구나 다 연결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쉽게 개발을 해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앞에서 보셨던 굉장히 많은 그러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보안 이벤트라든지 워크로드라든지 하는 것들을 단순한 4가지의 방법론으로 접근을 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가시성에 대해서 통합된 가시성을 확보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지를 수행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수행하고 대응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있을 텐데 이런 SOC의 워크플로우의 이 광경을 하나의 UX에서 수행을 함으로써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록 백엔드에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구축되어 있지만 가시성의 확보, 탐지, 조사, 대응이라고 하는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통합적으로 돌릴 때에 서로 다른 그런 UI를 보는 것이 아니라 프리빌트된 그러한 이제 환경을 통해서 하나의 UI를 이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쉽게 많은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뒤에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간단하게 우선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이 앱은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많은 솔루션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환경인데, 이제 심도 여러 개를 쓰고 있죠. 어느 보안 사업부는 큐레이더를 쓰고 있고, 보안팀에서는, 웹 관리형 팀에서는 예를 들어서 스플렁크를 쓰고 있고, 우리 클라우드에는 뭐 일라스틱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용자가 이런 것들을 접근해서 어떤 데이터를 볼 때에는 각각의 서로 다른 UI를 사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 익스플로러를 쓰게 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사용자가 이렇게 하나의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해시 파일이나 IP나 혹은 기타 다른 어떤 정보들을 집어넣고 검색을 돌리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그러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한 번에 읽어오고 또 각 읽어온 데이터 소스 안에 연결되어 있는 IP나 URL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의 객체로 인지를 함으로써 사용자가 쉽고 편하게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 소스가 있고 우리한테 위협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위협 정보들이 과연 우리 내부의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미리 조사를 하시거나 또는 조사된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좀 더 확정된 정보가 필요하게 될 텐데 IBM의 이 Threat Intelligence Insight라고 하는 앱을 이용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다양한 그런 연결되는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IBM 엑스포스와 엑스포스뿐만 아니라 엘리언 볼트라든지 시스코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TI 정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 번에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제가 어떤 제로 트러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용자라 하더라도 이 사용자가 정말 우리 사용자가 맞느냐 그리고 이 사용자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온 행위가 적법하게 말하자면 사용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유저 비헤이비어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큐레이더에 있는 유저 비헤이비어 애널리틱스와 연결을 해서 내부 사용자의 어떤 내부 사용자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내부 사용자 아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자가 관찰한, 사용자가 보였던 여러 가지 위험한 행동들과 또는 우리 내부의 인프라스트럭처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한 징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계정에 대한 접근에 대한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계정 접근이 많이 된다라든가 혹은 야간 시간에 데이터베이스에는 쿼리가 이루어진다라든가 외부에 혹은 우리 내부가 아닌 어떤 외국에서부터 우리 내부 시스템 접근이 뭐가 이루어졌다라든가 하는 그런 다양한 이상한 징후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모아서 우리 기업, 우리 조직이 과연 리스크 점수는 어느 정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레벨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매니저라는 그런 대시보드 앱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위험 상황들을 사용자가 정해진 어떤 절차에 맞춰서 자동화시키거나 혹은 어떤 프로세스에 맞춰서 수행할 수 있는 SOA 테크놀로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팩포 시큐리티 안에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성에 대한 확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탐지, 그다음에 조사, 대응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워크플로우에서 모두 수행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살짝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좋은 플랫폼들이 있지만 사실 이런 플랫폼들을 기업에서 항상 온프레임 환경이나 혹은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클라우드 환경에서 직접 서비스하는 것들이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보안도 사스라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클라우드 페퍼 시큐리티도 마찬가지로 사스 서비스로 제공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니고요. 다음 주 6월 23일 날 미국 시간으로 6월 13일에 이 클라우드 페퍼 시큐리티 사스 서비스가 발표가 되게 되어 있고요. 이 사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간편하게 단순히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구독만 함으로써 앞에서 보시던 다양한 그러한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을 쉽고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IBM에서 데브세브옵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4/7으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라든지 혹은 기술 지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스 서비스가 발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런 데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케이스는요, 요즘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랜섬웨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류크 랜섬웨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랜섬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류크 랜섬웨어는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리포트처럼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모텟이라든지 이렇게 활발한 그러한 어떤 랜섬웨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공격을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랜섬웨어 중 하나가 됩니다. 요거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이터 책상의 브레이크다운을 좀 보시게 되면 이 랜섬웨어가 미치는 영향도를 지금 보게 되면 단순히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암호화뿐만 아니라 보시면 서비스를 스탑시킨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업이나 혹은 기관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이제 피해를 주는 그러한 이제 랜섬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랜섬웨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이용을 해야 될 텐데 앞전에서 보셨던 그거가 유사하게 악성 코드 이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IOC 정보들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경향 정보들을 우선 알아야 될 거잖아요. 페퍼 시큐리티 안에 대시보드를 보시게 되면 그러한 경향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시면은 현재 활동 중인 굉장히 가장 최근에 그런 공격 관련된 캠페인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공격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임팩을 받고 있는 어떤 로케이션 정보라든지 그러한 악성 코드들의 활동이 현재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IBM 엑스포스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계속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갱신이 되는 그러한 정보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이 위협 정보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상황을 바라보도록 할 건데요. 연결되어 있는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연결되는 데이터 소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 AWS라든지 Azure라든지 그다음에 이러한 이제 클라우드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커넥트뿐만 아니라 카본 블랙이라든지 엘라스틱 서치라든지 가디움이라든지 큐레이더라든지 스플렁크와 같은 그러한 심과 그다음에 관련된 통제 정보들이 확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위협 정보들을 볼 때에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환경이나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의 위치나 이런 것들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위협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을 거잖아요. 대상이 되는 기업을 지금 정부의 어떤 에이전시인 그런 헬스케어 기업으로 그렇게 이제 산정이 되어 있고 이 회사는 지금 한국을 포함해서 영국, 그다음에 미국, 이탈리아, 그다음에 프랑스 외에 지사가 있는 이제 그런 지사 또는 이제 회사 관련된 어떤 그런 조직이 있는 그런 회사로 보고 그렇게 지금 회사의 여러 가지 프로파일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위협 정보에 관련된 인사이트 정보를 좀 보시게 되면 위협 인사이트 정보를 받을 때에 이 관련된 정보들을 지금 제가 설정해 놓은 그러한 기업에 맞추어서 말하자면 인텔리전스 정보들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기업에서 우리가 최적화된 그런 형태의 정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찾은 이 위협 정보 안에서 류큐 랜섬웨어를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크 랜섬웨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나왔는데, 이 류크 랜섬웨어 관련된 정보 중에서 특히 지금 이 공급 사슬에 대한 그런 이제 공격이 이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류크 랜섬웨어 중에서 인펙션 체인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정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류크 랜섬웨어에 대한 인펙션 체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좀 나와 있죠. 지금 보면은 24개의 말하자면 IOC 정보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4개의 IOC 정보들이 있고, 관련되어 있는 상세한 그런 류크 랜섬웨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리포트가 내부에 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류크 랜섬웨어의 이 브레이크다운을 지금 보시고, 이 브레이크다운 안에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 인크립션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이 데이터 인크립션과 관련된 내용을 열게 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인크립션과 관련되어 있는 마이터 어택에 여러 가지 테크닉과 택틱스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여기 보시면 테크닉 아이디가 T11486이라는 거, 그리고 이 택틱스 네임은 이제 임팩에 지금 있죠. 이 두 가지를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팩포시큐리티 화면으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스캔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스캔이 끝났고요. 지금 스캔을 했더니 지금 보면은 총 24개의 인디케이터 중에서 우리 내부 네트워크에 아까 7개의 데이터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소스에서 3개의 인디케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랜섬웨어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인디케이터가 있다라고 확인이 되면서 케이스가 새로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동으로 케이스가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 표시기를 눌러보면 이제 보시면은 3개의 파일 해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케이스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케이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스에 지금 여기 아티팩트를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아까 이제 보셨던 IOC들이 3개가 지금 보이고, 여기 보면 전부 다 유형의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인디케이터들이 지금 보면은 관련된 케이스와 히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관련된 케이스에 대해서 요것들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 케이스들이 과연 그러면 어느 데이터 소스에서 확인됐는지 관련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 값을 클릭을 해보면요. 이 발견된 이 IOC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 시스템에서 설정된 바에 의하면 지금 엑스포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관련된 또 다른 이제 엔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된 관련 엔진들은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엑스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설정 가능한 것이 현재 버전에서 에일리언 볼트, 그 다음에 산스, 바이러스 토탈, 맥스마인드, 그 다음에 시스코, 그다음에 맨디언트 이렇게 데이터 소스가 있고요. 향후에 이제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구독 가능한 그러한 이제 인터넷 정보들이 더 추가가 될 예정인데요. 여기 설정된 것처럼 지금 에일리언 볼트와 산스와 그다음에 바이러스 토탈이 엑스포스 이외에도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티팩트 정보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바이러스 토탈 쪽에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엑스포스에도 류크 랜섬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이 해시에 대해서 정보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케이스를 잠깐 보시면요, 케이스 타입에 지금 인스턴스 타입이 랜섬웨어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케이스 이름 자체에 랜섬웨어라고 하는 케이스 이제 컬렉션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협 타입의 이름을 보고서 자동으로 인스턴스 타입도 이렇게 랜섬웨어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아까 확인했던 여기 이제 아티팩트 중에서 지금 보면은 조치사항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조치사항 중에서 아까 보셨던 이 IOC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 탐색기, 그러니까 데이터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처럼 확인된 IOC들을 이제 이 IOC들이 그럼 과연 어떠한 데이터 소스에서 확인이 됐는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혹시 그 공격 중에서 레이터럴 무브먼트처럼 이 IOC 정보들이 내부에 과연 어느 데이터 어느 우리의 내부 장비들을 감염시켰는지 어디까지 과연 피해를 입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체 데이터 소스 5군데에서 확인이 됐다고 되어 있고 지금 카본 블랙, 스플렁크, 애저, 그 다음에 엘라스틱, 그 다음에 가디움 5가지 데이터 소스에서 이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 중에서 애저 데이터 소스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애저 데이터 소스에 보시면 특히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제 확인했을 때는 뭐냐면 파일 해시 정보들만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애저 데이터 로그 소스에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파일의 네임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파일 네임에 대해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이거를 케이스에 아티팩트로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스 이름을 이제 넣고 여기에 아티팩트 이름을 추가를 하게 되면 추가가 됐죠. 아티팩트가 추가가 되면 이렇게 파일 케이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파일 정보로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 케이스에 아티팩트에 아까 없었던 파일 네임이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확인 파일 해시를 통해서 데이터 익스플로러로 가서 관련 로그 소스들을 확인을 하고 관련 로그 소스로부터 파일 네임을 확인을 해서 아티팩트 테이블에 추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타스크를 한번 가볼게요. 타스크에 가면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랜섬웨어인지 확인을 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리스판드가 이렇게 있는데, 자, 랜섬웨어인지 확인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랜섬웨어로서 우리가 이미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랜섬웨어이다 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듀데이트가 또 있죠. 만약에 이게 만약에 뭐 소유자들이 자동으로 어사인 되도록 그렇게 또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담당자들도 확인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케이스를 열어서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스면인지 예스해라 해서 예스면인지 확인해라 라고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하고 예스는 노 둘 중에 선택이 되어 있는데 예스로 선택을 하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네, 확인이 됐죠. 이 상태에서 요 관련 타스크를 이제 완료하고 닫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까 못 보셨던 다음 이제 넥스트 단계가 나와 있죠. 랜섬웨어인지 확인을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지금 보면은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장비들이 공격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랜섬웨어의 변종이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하는 이러한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계에서 다시 아티팩트 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팩트 탭으로 돌아가서 자, 파일 네임이 있죠. 파일 네임에 대해서 이거를 앤서블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앤서블의 파일 서치를 통해서 과연 파일을 이제 수행을 했죠. 자, 그랬더니 지금 서치 리저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앤서블에서 서치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이 악성 코드들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설정되어 있는 자동 타스크를 돌렸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이 테이블을 클릭을 해보면요. 지금 이 파일들이 이 류큐 다시 bin.exe라는 파일이 지금 관련돼 있는 발견된 이 장비와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그런 시스템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오너 그룹에 지금 보면은 임원이 있죠. 지금 보면은 오너 그룹 중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시스템을 소유한 오너 그룹 중에 지금 임원진이 지금 공격을 받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봤던
예, 그렇게 하고 여기 타임라인에서 지금 특정한 이 사용자와 그 다음에 이 IP 어드레스를 아티팩트로서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그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자 이 계정에 대해서 한번 사용자를 AD에 서치를 한번 해보죠. 네, 사용자 정보를 액티베이트 디렉토리로부터 이제 연결된 액티베이트 디렉토리로부터 그 검색을 해보게 되면 검색 결과가 나오고, 자 이렇게 AD 정보를 AD로부터 사용자 계정을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사용자 정보가 확인이 돼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죠. 자, 이 계정은 지금 현재 말하자면은 지금 류크 랜섬웨어에 감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이 사용자 계정을 말하자면은 디액티브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유저 디액티브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고, 자 그러면은 지금 사용자 계정이 말하자면은 그 실행이 돼서 이렇게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지금 랜섬웨어에 감염된 그 계정을 이제 디액티브 시켰기 때문에 이제 다음 차례는 이 랜섬웨어 파일 자체를 해당 시스템에서 삭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관련되어 있는 그 정보가 있고요. 이제 파일 리무브에 대한 타스크를 이제 수행하게 되면 이제 파일 리무브 타스크가 시행이 되면서 지금 보면은 상태가 딜리티드 됐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파일이 이제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관련된 액션을 다 수행을 한 다음에, 자 이거 관련돼 있는 그 마이트 프레임워크 그 정보로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트 프레임워크에 지금 가보시면 관련 정보들이 이제 보면은 ID 정보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텐데요. 자, 이거 관련되어 있는 테크닉 인포메이션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크닉 아이디는 아까 보신 것처럼 T1486이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이미 있었죠. 그 아까 보셨던 정보에서.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요. 예, 이렇게 관련된 그 테크닉 아이디를 이제 집어넣고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면 지금 테크닉 관련된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소프트웨어 정보에 제가 류크라고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면 류크를 입력을 했더니 지금 류크와 관련되어 있는 이 악성 코드의 그 내용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관련 정보들을 또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이렇게 확인된 이 택틱스 여기 보면은 이름과 그 다음에 테크닉 네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 대고서 이거를 이제 프레임워크와 관련돼 있는 그 액션을 수행시키게 되면 이 마이트 프레임워크 테크닉에 대해서 타스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셨던 이 타스크에 가게 되면요, 마이트 프레임워크 상에서 이렇게 타스크를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 타스크 쪽에 새롭게 관련되어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의 타스크가 추가가 되면서 담당자로 하여금 관련된 상황들을 좀 더 확인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타스크 리스트가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정해진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맞추어서 수행을 자동으로 시킨다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이제 추가적인 조사를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이제 업무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랜섬웨어에 대해서 감염되었을 때 어떻게 랜섬웨어를 추가를 하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조사된 내용에 의해서 케이스를 어떻게 생성을 하고 만들어진 케이스에 의해서 우리가 관련된 조치를 수행을 한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랜섬웨어에 대해서 SOC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지금 간단한 데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데모가 지금 보면은 랜섬웨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제 데모를 이제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신 것들이 랜섬웨어가 우리 내부에 이제 들어왔는데 사실 이 조직 입장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새로 발표된 리포트를 통해서 랜섬웨어를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랜섬웨어에 대해서 피해자들을 찾은 다음에 이 피해자들의 시스템과 이메일에서 예를 들어서 계정을 말하자면은 잠시 이제 멈추고 그리고 나서 관련된 랜섬웨어를 삭제를 하고 그 내용들을 사실 이제 뭐 설정만 잘 되어 있다면 이제 뭐 이메일을 보내서 사실 당신의 오늘 아침에 랜섬웨어 감염된 이메일을 받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보안팀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고 어떻게 해서 삭제가 됐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일련의 어떤 프로세스화된 프로세스화된 방법을 통해서 처리했던 이제 그러한 이제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의 이제 간단한 어떤 시나리오와 관련 내용 정보를 보셨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사실 쉽지가 않은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를 성공적으로 우리 기업 내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관련된 중요한 그러한 목표 지점을 정해야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4가지의 중요한 목표 지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 많은 기업들이 사실 고객 정보나 개인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러한 정책이나 방법들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크리덴셜 스터핑 같은 그런 어떠한 인증에 대한 여러 가지 오류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어떤 개인정보를 유출을 하거나 또는 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크리덴셜 스터핑 같은 경우에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냥 브루트포스 어택처럼 공격이 들어오는 것들은 우리가 어떠한 징후를 이용해서 방어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쉽겠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굉장히 쉬운 아이디 패스워드를 써서 정말로 그 사람의 아이디 패스워드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단번에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요즘은 이제 어떤 방식도 이용이 되고 있냐면 아이디 패스워드가 노출이 되더라도 이 사용자가 평소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하는지 어떠한 속도와 그 다음에 어떠한 순서의 키패드로 입력을 하는지 키패드를 쓸 때에 뭐 A와 그 다음에 그 다음 언어가 D다라고 한다면 A와 D를 사이에 누르는 간격은 어느 정도 되며 그 사이에 마우스는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라는 것들을 다 학습을 해가지고 정말 아이디 패스워드가 노출이 되더라도 그 사람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정말 그 사람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기술들도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떠한 프로드를 방지를 하거나 그런 이제 아이디 노출에 의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식도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나 멀티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보호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특히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에 있어서는 워크로드 보호가 새로운 SOC의 한 방법과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리하는 입장에서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화벽이나 IDS나 IPS나 혹은 APT 솔루션 같은 데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위협 정보들만 관리했으면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워크로드를 당신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 사실 굉장히 부담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보안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을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자 위협에 대한 보호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될 텐데 아이디나 패스워드들이 내부 사용자의 아이디를 가지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 아이디가 맞는지 그 사람의 행동과 평상시에 다른 점이 없었는지를 항상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모니터링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와 유사하게 마찬가지로 원격에서 들어오는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제가 개인정보를 말씀드릴 때 아이디가 노출됐을 때도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기술을 마찬가지로 원격으로 접속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직원이 항상 들어오는 그런 경로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이 직원 같지 않은 그러한 어떠한 입력 방식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다시 그 직원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디바이스, 예를 들어서 모바일이라든지 혹은 뭐 지문 인식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요청한다라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정말 안전하게 사용자의 접근 경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점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예, 많은 분들이 사실은 공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IBM의 어떤 홈페이지 같은 데를 보시게 되면 제로 트러스트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IBM이 제로 트러스트를 바라보는 포인트 오브 뷰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쉽게 찾아서 학습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다음부터 그럼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경로로 접근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IBM 가레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IBM 가레지 서비스는 약 몇 주간의 어떠한 그런 공동 워크샵 혹은 공동 프로그램 같은 건데요. 이런 IBM 가라지를 이용해서 제로 트러스트 전략을 같이 하게 되면 IBM 전문가들이 직접 고객과 함께 그 기업에 적합한 제로 트러스트 전략을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갖고 있는 기업 고민들도 가지고 있고 IBM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런 방식들을 같이 이제 말하자면 섞어서 그 기업에서 당장 6주 이후에 혹은 몇 주 이후에 수행 가능한 그런 액셔너블 아이템까지 뽑아낼 수 있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IBM 가레지 서비스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나중에 전략을 만드셔서 실제로 구현을 하실 때에 이런 솔루션들을 가지고 또 하시게 되면 또 생각했던 것들과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이제 닥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과 그리고 우리가 현재 상황과 그 사이에 이제 갭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갭을 줄이기 위해서 또 이제 제로 트러스트 전문가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같이 실제 그 필드상에서 적용할 때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IBM 나병준 실장님께서 제로 트러스트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또 보안 사고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는 데모도 진행해 주셨습니다. 오늘 좀 발표 진행되는 동안 많은 질문들이 도착을 했는데요. 저희가 좀 들어온 질문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가 일반 제조업에서 사용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일단 좀 클라우드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요즘 이제 제가 이런 세션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클라우드와 이제 꼭 보안 아니더라도 클라우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사실 많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이제 성공적으로 기업에서 말하자면 구현이 되려면 먼저 기업 입장에서는 이 클라우드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즈니스 목적이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단순히 다른 회사에서 클라우드를 한다고 해서 우리도 클라우드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우리가 클라우드를 할 때에 우리 비즈니스에서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가 보게 되면 주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제조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고 또 IT 시스템이 있을 텐데 제조 산업에서 실제 사용되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클라우드라기보다 IoT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많이 이용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어떤 직원분들이 사용하시는 생산과 관련된 IT 관련된 그런 이제 기술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먼저 클라우드로 올렸을 때 효과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이제 목적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로 갈 때에 우리가 이점을 생각한다면 뭐 여러 가지 가격에 대한 어떤 이점이라든지 혹은 어떤 빠른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배포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과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멀티 클라우드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클라우드 하나가 혹시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A 클라우드가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다음 서비스로서 B 클라우드를 대신해서 이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으로 이제 채택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를 잘 이제 비즈니스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클라우드 팩포 시큐리티의 국내 혹은 해외 사례가 있으면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셨고요. 또 경쟁사 대비해서 장점은 어떤 게 있을지도 함께 질문 주셨습니다. 예. 클라우드 팩포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사례를 보시게 되면 브라질에 있는 대형 이제 은행사가 이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팩포 시큐리티를 이제 채택을 해서 하나의 이제 SOC 워크플로우를 이제 구현하신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팩포 시큐리티를 구현할 때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그 SOC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아까 보셨던 계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여러 가지 가시성에 대한 확보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사, 대응을 하나의 UX에서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솔루션들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솔루션들을 말하자면은 뭐 A와 B를
결합한다고 그래서 그게 통합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데이터는 이동해 갈지 몰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시스템들을 다시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10개 혹은 수십 개의 어떤 윈도우를 켜놓고 일을 해야 될 상황이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 클라우드 팩포 시큐리티를 쓰게 되면 하나의 UX에서 모든 이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상의 어떤 커다란 이제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고객 입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방법론도 구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향후에 구축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들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피해가 너무 커지는데 이 랜섬웨어의 감염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바이러스 변종 이력을 추적하는 알고리즘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예, 굉장히 그 현실적이고 또 어려운 질문을 사실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랜섬웨어라는 게 워낙 이제 변종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제 접근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랜섬웨어라는 게 사실 들어오는 걸 완전히 방어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변종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실시간으로 따라가면서 뭔가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IBM의 어떤 3D 인텔리전스 정보나 기타 다른 이런 것들에서는 뭘 진행을 하냐 하면, 랜섬웨어가 하나의 PC에 예를 들어서 감염이 됐을 때에 이 랜섬웨어가 보이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한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빠르게 랜섬웨어가 우리 내부에 어디 걸렸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앞에서 이제 데모에서 보신 것 중에 보시게 되면 하나의 랜섬웨어가 걸렸는데 이것이 하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잖아요. 요즘 레이터럴 무브먼트라고 하는 확산 부분에 사실 요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하나가 감염됐을 때 이것들을 보통 보면은 그 대상 하나만 치료하고 말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내부의 조직에 어디에 이런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한 번에 이런 것들을 처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랜섬웨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와의 연계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네. 질문 주셨는데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서 사실 뭐 온프레임,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글로벌에 있는 클라우드 이제 어떤 CSP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클라우드 팩포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장점이 Run Anywhere라고 해가지고 어디에서도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들 장점을 하고 있습니다. 레드에서 오픈시프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클라우드라 하더라도 그 국내 클라우드에 레드햇 오픈시프트를 이제 올리시거나 혹은 해당 클라우드 사업자가 이제 레드햇 오픈시프트를 서브스크립션 형태로 제공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레드햇 오픈시프트를 구현을 하시고 그 레드햇 오픈시프트 위에 이 클라우드 팩포 시큐리티를 올리시게 되면 굉장히 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이든 뭐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든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오픈시프트 기반에서 돌릴 수 있는 것이 장점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다음 질문입니다. 그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로 트러스트 적용 시 이제 각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동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또 혹시나 관련된 국내 적용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예. 사실 각 클라우드 업체들마다 여러 가지 그 적용,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형태나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 클라우드 CSP들과 연동하는 것은 API를 통해서 사실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API는 각 그 회사들마다 요청하는 그런 이제 고유의 어떤 그런 규약이 있는데, 이 API를 이용해가지고 그 클라우드 팩포 시큐리티,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이제 멀티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의 연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해당 API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 API에 맞게 또 앞에서 말씀드리는 클라우드 팩포 시큐리티인 경우에도 해당 API를 통해서 또 연결을 할 수가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연결을 하시고, 국내인 경우에는 이제 N사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이제 팩포 시큐리티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의 어떤 시스템이 연동이 돼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다 다루지 못한 질문들은 저희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요 보안 트렌드인 제로 트러스트 전략과 또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로 트러스트의 실제 적용을 위한 IBM의 최신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웨비나 다시 보기와 발표 자료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